안녕하세요. 창업 실무 시간입니다. 화면 좀 마치겠습니다. 네, 잘들 계셨는지요? 네. 창업 실무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어떤 걸 개업하면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닌가? 네, 그런 걸 어, 말씀드릴 수 있죠. 음, 네, 그런 절차나 합법적인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 오늘은 법적 절차,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의 아이디어 및 네, 구조의 결정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를 구체화해서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잘 될까? 시장 조사 그리고 경쟁력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내가 하려는 그 장소의 주변이 어떤지 그리고 경쟁사는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걸 했을 때 실현 가능한지 잘 될 건지를 또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잘 바탕으로 롤모델, 리모델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이제 결정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계획을 잘 세우는지를 좀 보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면 그 사업의 구조를 선택할 때 개인 사업을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법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형이 법인은 좀 더 큰 거, 개인은 작은 거 얘기를 하는데요. 1인 법인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법인 주식회사를 꼭 해야지만 그 사업이 유용하시다면 법인으로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했다가 규모가 좀 커지면 법인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요 비용이 좀 더 들고요. 법적 절차가 있어서 좀 까다롭습니다. 개인도 거기에 머지않게끔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자금을 쓰시는 데는 개인이 훨씬 더 수월없다. 그래서 개인 사업 음, 부호로 얘기하면 개인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개인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그맣게 그냥 개인 사업 했어요라고 하셨다가 그 기업이 커지면 법인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파트너십 이거는 두 명이 이상 합쳐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 공동 투자 또는 내 동업이란 거잖아요. 동업을 할 때는 네, 공증이라는 걸 받아 놓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분리할 때 조금 좋으십니다. 그래서 공증을 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서류를 작성했다라는 확인이니까 그렇게 작성해 놓으셔도 나중에 왜냐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책임이 좀 갈라지고 세금도 좀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 책임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소유자가 개인의 자산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들. 유한이 뭐예요? 계속해서 뭐 법의 유연성에 따라서 자산의 보호를 그럼 무한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일반적으로 개인이 좋아요, 주식회사가 좋아요라고 물었을 때는 네, 주식회사가 그때 말하는 주식회사가 네, 이익 주식회사입니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를 받듯이 주식회사도 법인 등록번호를 받아서 양도, 양수, 매매, 소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게 싸요? 라고 한다면 법인이 훨씬 더 쌉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돈을 쓰기나 자금을 유출하거나 이럴 때는 법인보다 개인이 훨씬 더 자유롭죠. 미영리법이 모든 법인은 돈을 벌으려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개인 사업이든 주식회사든 만들죠. 근데 비영리법인은 사회적인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사회적인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입이 들어오면 공인들에게 공공적으로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뭔가를 배당 같은 거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미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면 오늘 다 못 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짤막짤막 줄이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네, 세무서 갔더니 그냥 내던데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냥 주던데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니까 그냥 해주던데요? 뭐 괜찮습니다. 그 대신 할 때는 상호 같은 것들을 주식회사는 남이 쓰고 있는 상호를 쓸 수가 없고요. 개인은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발급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영구적으로,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디서 발급받았느냐, 무슨 업종이냐, 뭐를 할 거냐, 이런 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설립 등기, 이거는 하실 줄 알면 개인적으로 하시지만요. 임만요. 하실 줄 알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지만, 웬만하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이 가장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네, 수수료가 들긴 하는데 조금 더 수월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무등록, 이건 세무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새는 모든 것 다 전산이니까 홈택스나 다른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도 전산으로 끊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것도 가끔세 신고도 전산으로 하고, 또 부가세 신고, 과세 주고받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네, 보호를 받고 있게끔 등록을 하셔야 돼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하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이 대행해 줍니다. 대행해 주지만 자기가 뭔지, 어느 정도 대표자가 뭔지 조금 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면허나 허가를 취득해야지만 내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음식점 당연히 허가 제도예요. 병원, 교육기관 당연히 면허도 있으셔야 됩니다. 허가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제가 있고요. 허가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뭡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회사를 만들었어요. 누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인사나 고용 관계에 대한 법적인 절차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는 조금 해서 무슨 고용계약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용계약서는 아무 데서나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고용노동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간 급여나 근무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수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시간이나 휴식이나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꼭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상의 복지 혜택이라든가 해고 조건을 좀 포함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은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사회에 보험 및 연금 등록, 국민연금 4대 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직원과 회사가 일정 비율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100% 대표자가 납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상식으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준수해야 된다.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고요. 그걸 또 남용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어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이런 사업을 내실 때, 창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세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지적재산권의 보험까지도 모르고 그냥 쓰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약간 그게 위배가 되거나 법적 소송이 걸리면
네, 배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갖고 있는 로고나 브랜드명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뭐 비슷하게 다른 거를 또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상표 등록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변리사를 통해서 내 걸 못 쓰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네, 그 상표 등록을 유지하려면 매월 얼마씩, 매년 얼마씩 갱신하셔야 됩니다. 돈을 계속해서 내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특허나 저작권 보호, 어떤 개발을 하셨거나 어떤 기술이 있거나 뭐 이런 어떤 뭐 창작물이 있거나 뭐 이러면 꼭 네, 저작권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남의 거를 사용할 수도 없지만 남이 내 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뭔가를 개발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나 문서나 음악이나 어떤 뭐 그림이나 상표나 뭐 로고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남들이 막 써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작권 보호법도 있다. 계약 사업자 계약서나 법적 문서는 당사자 간에 두 부씩 한 부씩 작성해서 꼭 그쪽에도 보관, 이쪽에도 보관. 뭐 인터넷으로 보관하시든지 진짜 지면으로 오고 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계약서 작성은 두 장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건이나 책임이나 의무나 뭐 해지 요건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법적 자문 뭐 이런 것들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도 약간 집어넣으시면 좀 보호가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는 꼭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꼭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집문서가 몇 년까지 보관이다 이런 게 있나요? 집문서는 팔 때까지 그쵸. 제가 이 집을 갖고 있다 팔 때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에다가 어떤 이런 거를 회계자료라든가 이런 걸 내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5년 보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5년까지 보관하고 없애고 5년까지 보관하고 없애고 이러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축적해서 갖고 있어요, 사실은. 내 거니까. 큰 기업에 보면 옛날에 문서, 네, 학교의 문서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창고가 아니라 좀 습기 안 차게 문서 보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듯이 창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조금 더 차곡차곡하게 뭐 폐업해서 다 없어지고 옛날 일이다. 그러면 없애실 수 있지만 웬만하면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 규정 준수 및 준법에 대한 감시, 물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회사의 어떤 기존적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특히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을 정해서 외부한테도 조금 의무화 시켜야 되고요. 직원들한테도 조금 의무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 외부, 내부, 외부에서는 누가 해요? 돈 빌려준 사람이, 또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아니면 조금 상장 기업이면 금융감독원이, 뭐 특히 기타 등등등등이 우리를 감시하겠지만 내부에서는 네, 잘 돌아가고 있는지, 조그만 기업이면 누가 해야 돼요? 사장님 직접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또 뭐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준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정확한 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본인들도 또 하실 줄 아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서류를 볼 줄은 알아야 되겠죠. 재무제표 작성 뭐 이런데 재무제표가 뭡니까? 우리 회사에 얼마 갖고 있고 빚은 얼마고 현재 남아있는 돈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그런 표예요. 그러면 얼마 벌었고 얼마 썼냐라고 하는 거는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라는 얘기예요. 얼마 벌었어? 얼마 썼어? 얼마 남았어? 니네 회사 얼마 갖고 있어? 빚은 얼마야? 그래서 니네 돈이 얼마 남았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 신고라든지 자금 관리 이런 것들은 필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회계사 고용, 물론 큰 기업들이면 외부 감사 대상자
일단 자산이 100억이 넘어가고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외부 회계사가 감사를 하지만 대부분 소기업들은 세무사에서 약간 세무조정으로 뭔가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 신고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의무입니다. 부가세는 뭐 1년에 우리 2번만 하던데요. 왜 4번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4번인데요. 소규모 업상들을 대상으로 2번으로 살짝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예정고지라고 해서 돈이 안 나고 오느냐 그게 아니라 고지발급을 하죠. 알아서 내시라고.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또 3월 달에는 법인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불이익은 뭘까요? 가산세를 의미합니다. 가산세가 엄청나게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절차라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하셔도 사업자 등록증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간단하게 뭔가를 장사하실 때는 근데 시설을 약간 오픈하고 관계자가 시설을 봐야 되는 공간이다. 그러면 출장 나옵니다. 정말 사업하는지 기계는 있는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왜 우리는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개인 사업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는 것들을 개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법인은 여러 명이 있는 거 몇 명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7명이었어요. 그리고 5명도 괜찮아요. 2명도 괜찮아요. 요새 1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있는 거. 그리고 서너 명이 거의 있는 게 조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고 하지만 주식 개인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꽤 있지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장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집에서 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홈쇼핑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집에서 무언가를 파시면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장을 아예 빌려서 매장을 갖고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호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쁘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지게 옛날에는 누구 무슨 상해, 무슨 상사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새는 어때요? 네, 영어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어렵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좀 입에 짝짝 붙고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상호에 맞게끔 무슨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한다. 그럼 무슨 사롱 뭐 이렇게 무슨 디자인 헤어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CU는 뭐 어떡하 무슨 점 CU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무슨 카페를 한다. 그러면 카페는 좀 다르죠. 너무 막 어렵게 막 만들면 사람들이 막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간단하게 젊은 사람 타겟을 줄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 할 거냐 이런 데면 좀 듣기도 편하고 눈에도 익히고 뭐 이런 것들 누구는 나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나무 근데 이제 쓰기에는 이제 나무를 영어로 이렇게 나무 뭐 트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무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막 쓰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것도 뭐 예쁜 말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업장 위치의 선정은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그 수요가 좀 많이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곳에다가 제가 건물을 사서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떡볶이집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사업장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컴퓨터로 뭔가를 판매를 하는 곳이어요. 그러면 필요 없죠. 저만 싹 나오면 되고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어요. 빵가게를 한다든가 뭐 이래버리면 아이스크림집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뭐 시장통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의 위치 그래서 그 사업장의 위치에 뭐가 붙어요? 대부분 권리금이라는 게 붙죠. 그죠? 그 권리금으로 약간 크로스 하려고 시설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지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아까 허가제라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할 수 있는 것들.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냥 기본 양식을 적어 놓긴 했는데 양식을 가지고 그냥 작성하시면 대표자가 가시면 즉시 발급. 컴퓨터로 해도 즉시 발급. 근데 이제 업종이 약간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방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신청서, 주민등록증, 임대차면 임대차, 인감도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요게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갖고 오는 거고요. 법인 인감, 그 도장이 있어야죠. 또 정관 만들어야죠. 주중명부 이렇게 네 가지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주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건물에서 내가 해요. 임대차 계획서는 필요 없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장을 임대했다. 그럼 당연히 필요하죠.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뭐 이렇게 주주명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명, 3명, 2명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몇 퍼센트 갖고 있니? 도대체 너 몇 퍼센트 갖고 있니? 이 사람은 몇 퍼센트니? 대주주가 누구니? 이런 걸 캐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유한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갖고 있는 것만큼 네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제출, 여기 홈택스, 저기가 좀 노란색으로 여기 홈택스 이렇게 홈택스 이렇게 사이트를 제가 적어놨죠. 꼭 이거 아니래도요. 국세청 홈택스 이렇게만 쳐도 가능합니다. 보실 수 있어요. 온라인 가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는 스캔 파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제품. 그러니까 굳이 옛날처럼 막 쫓아 의정부에서 의정부 세무사까지 막 이렇게 가지 않으셔도 될 수 있어요. 자, 신청하고 즉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3일 이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7일 이내 법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간을 두는 이유는 장소를 확인 여부하라는 출장을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발급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등록증을 발급하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발급하는 동시에 세금 신고하고 거래하고 사업자의 신분 같은 거를 증명하는데 필요할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금 관련된 절차라고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기본적으로는 연 4번이에요. 법인은. 그런데 개인은 2번으로 이렇게 2번으로 줄이고 있죠. 언제일까요? 2번이면 7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줄이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세금이 아주 안 나오던데 이상하다. 왜 나온다 그랬죠? 3개월마다? 네, 10만 원 미만. 관서에 따라 살짝 다르는데요. 20만 원, 10만 원 미만이면 예정거주 발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 사업장도 있고요. 전년도 내는데 50만 원이 내됐다. 그러면 25만 원씩 납부하게끔 3개월마다 나오고요. 신고는 6개월마다 하게끔 되어 있죠. 법인은 무조건 4번 하셔야 되고 소득세 신고는 개인은 연 1회에 법인 사업자 2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데 네, 예정고지가 중간연합이라고 해서 2번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3월 달에 한 번 하고 9월 달에 한 번 하고 뭐 9월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계속 기업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그냥 2분의 1 이렇게 납부하고 전년도에 반 나눠서 그냥 신고만 들어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2번 신고.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은 회사가 손실이 나는 거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또 밝혀야 돼요. 그래서 개인보단 법인이 훨씬 더 신고하는 제도라든가 돈 관리를 쓴다는 그런 거라든가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원천세 신고, 지방세 신고. 원천세는 뭡니까?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 얼마 줬어요? 건강보험 얼마 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세금만 국세만 내고 지방세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똑같이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산세가 징수된다는 거. 아니 도대체 내가 벌어서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깜빡 잊어버렸다고 가산세를 내요?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혀져 있는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규칙에 위반되면 당연히 몰랐어요. 빨간불인지 몰라 건너갔어요. 근데 왜 이걸 띄냐고요?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고를 하는 거지, 성인이었더라면 됐고 무조건 내 됐고 무조건 벌금 내, 아마 이런 세상일 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켜야 된다는 거죠. 기한 내, 기간 내, 이런 단어에 되게 집중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셔 돈을 버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세무적인 거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정정당당하게 세금 내고 돈 많이 벌겠다 라는 마인드로 사업 창업을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에 대한 보호 전략이라고 있는데요. 특허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다 특허, 상표, 저작권,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변리사한테 하는 거죠. 변리사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럼 해야 되는, 변호사는 뭐고, 세무사는 뭐고, 회계사는 뭐고, 이게 뭐가 막 이렇게 많아, 막 이러실 수 있는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자가 엄청 많죠. 어떤 걸 발명을 했거나 어떤 걸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못 쓰게 꽉 법으로 묶어주는 거를 특허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기술이 그렇고 공정이 그렇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특허를 몇 개씩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특허라고 얘기를 하죠.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 우리 뭐 알고 계실까? 샤넬 걸려 있죠. 루비통 이런 것도 걸려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 제품 이렇게 이것도 되어 있고요. 그런 로고나 이름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작권, 네, 많죠. 저작권. 창작물도 그렇고 지금 창업과 실무를 배우시고 계시지만 뭐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다운을 받는다든지 뭐 해킹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러면 저작권 침해법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일반적인 저작권의 생존이나, 혹시 김광석 노래, 김광석 아직도 저작권이 살아있고 그 유산이 와이프한테 넘어가서 계속해서 유지돼서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저작권에 대한 것들은 상속도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비밀, 이거는 어느 기업이든 직장인이든 다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노하우나 아니면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다 발산하면 안 돼요. 혼나요. 라고 서약서를 쓰는 거죠. 기업에 들어가면 당연히 적으시고요. 어디든지 꼭 적으십니다. 뭐 고객 명단, 제조 공정, 시장 전략, 독점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 가서 막 얘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 학교에서도 비밀 서약 같은 거를 했던 걸로 기억을 납니다.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조금 내 외부 학교다가 알리지 말아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쟁 학교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저희 학교가 잘 돼야지만 학생들에게 좀 풍부한 어떤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학교가 발전을 해야 여기 계시는 모든 뭐 교수님들, 선생님들, 학생들 다 행복한 교육의 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만약에 뭐 벤처 사업이나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아이폰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막 유출되면 또 다른 어떠한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약간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 놓는 거라고 하죠. 지적 재산 보호로 인해서 그런 걸 같이 묶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발명하고 브랜드를 창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부터 평가를 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개발을 해서 출원을 하고 보호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특허권이라는 거에 부여해서 그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표도 있고 저작도 있고 비밀의 보호도 있고 다. 물론 국내도 있고 국제도 있고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 제품이면 국내가 아니라 국외. 이탈리아 안에서는 국내겠지만 나머지에서는 국제가 되겠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계약의 비밀 유지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 그러면 뭡니까? 공동으로 하시는 분, 그다음에 직원, 그다음에 공급업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당연히 비밀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공지를 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받아야 되고요. 라이센스라고 해서 지적재산의 타사로 제공할 때 어떤 라이센스의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는 범위, 로얄티 뭐 이런 것들 한국에서는 이런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물건을 만약에 외국 물건을 내가 사왔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금 지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계약금은 20%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만 가져가야 돼요. 근데 혹시 몰라서 첫 거래라 그 사람 성향을 몰라서 한 30만 원 정도 들고 갔어요. 그 사람 달라는 대로 주려고. 근데 이제 어차피 돈을 갖고 왔으니까 아 우리 첫 거래라 30만 원 갖고 왔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 애들은 아 20%인데 왜 갖고 왔냐 어떻게 이걸 우리한테 줄 거냐 다시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차피 뭐 내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인데 그냥 30%다 주시고 오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20%는 계약금이니까 받고 그 10% 30%를 갖고 왔으니까 그 10%에 대한 2%를 다시 줍니다. 리베이트로. 디스카운트 같은 거라고 약간 보시면 돼요. 외국은 그런 게 고착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20만 원만 주시면 되는데 30만 원 갖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70만 원 주세요. 이러지 외국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로얄티 조건 어떻게 할 거라는지 그리고 마릴레 결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마릴레 결제인데 그걸 좀 빨리 땡기면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줄 건지 만약에 마릴레 결제인데 그게 늦어지면 어느 정도 가산세가 더 붙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외국은 해외는 그런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금융기업에서만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편이기도 하죠. 자, 법적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산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국제보호법, 특허 출원에 대한 것들, 글로벌 시장들, 지금 뭐 조금 개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외국의 직구도 너무 많이 금방 팔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국제 특허 출원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PCT라고 해서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걸 또 맺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여러 국가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게끔 보호를 하고 있죠.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명품인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이거는 이제 그 베른이라는 협약을 맺고 있죠. 그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휴하는 국가 간의 어떤 저작권 아니면 세금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행 이런 것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다 맺고 있습니다. 조약이나 협약 이런 것들을 맺고 있죠. 그 기간 안에 그 가입된 국가 간의 약간 저작권이 서로 보호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국가 특성을 국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런 게 또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라고 해서 고려 대상 사항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약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보호법도 없잖아 있다. 저작권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건을 어,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근데 한국에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저쪽 어디로 할까요? 우즈베키스탄?
네네. 그래서 공장을 차렸어요. 거기서 여기는 재료를 왕창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다시 와서 팔던가 아니면 거기서 각 나라로 판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사서 그쪽에다 보냈어요. 세금과 연관성이 있겠죠. 우즈베키스탄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다시 우리나라 갖고 와요. 그럼 또 세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조약을 거는 거예요. 한 번만 가자. 인건비가 비싸서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낼래 거기서 낼래. 한 번만 부가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관세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네 저희 명품 살 때 외국에 가서 사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세금에 안 붙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그만큼 비싸지만 아니 나는 AS나 뭐 뭐라 그러나 포인트나 이런 거 관리 때문에 나는 굳이 외국에서 안 사. 그냥 한국에서 딱 증명 주고 그냥 사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작권, 국제적인 보호법을 서로 하는 거죠. 여기 지적재산이지만 제가 예를 든 거는 이제 세금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집행이라고 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시장이 모니터링을 해서 자사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혹시 침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되게 많죠. 법률 대리를 내세웠으니까 누가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업을 당연히 합니다. 요새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상표권을 쓰고 있는지 자기 지적재산권을 쓰고 있는지 이제 금방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걸러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이제 직원 교육들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들이 자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사상 교육도 있지만 이제 주인의식 같은 걸 좀 심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정책 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뭐 비밀번호를 건다든지 암호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위반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제 그 자체의 규정이 좀 필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모니터링 한다 그랬잖아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재산권을 감시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이런 재산권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물론 갖고 있는 재산이면 딱 눈에 보이는 재산이면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 재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이런 게 이게 저작권 딱 있는 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에요. 그럼 누가 몰래 듣거나 그거를 누구한테 막 선물을 줘요. 그것까지 다 찾아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나 전략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전략, 라이센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자사가 지적재산을 갖고 있는 이 라이센스를 빌려주면 추가적으로 그래서 대리점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해서 다른 기업과 약간 상호적으로 이 크로스가 뭡니까? 이렇게 겹치는 거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거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랑 합쳐서 이제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 이것도 기술이나 브랜드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같이 구축해서 새로운 시장을 같이 도출한다든가 예를 들면 핸드폰에 있는 전화 기능과 카메라가 있는 것과 음악과 뭐 이런 식으로 스피커와 이런 게 합쳐서 뭐 세계 시장을 점령한다. 뭐 이런 형태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사업구조 물론 뭐가 됐든 간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라이센스나 법적으로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법인이어야 된다, 개인이어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은 법인이 갖고 있는 등록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냐?
라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웬만하면 교차되지 않도록 헷갈리니까. 근데 주식회사가 앞에 붙어 있든 뒤에 붙어 있든 가로가 열리든 이거에 따라서는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개인은 비슷한 것들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나 등록 같은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장 관할에서만 가능합니다. 거기는 원천세, 그다음에 부가세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득세 이거는 집 주소, 대표자 집 주소 관할 세무서에다가 가능해요. 그러면 두 개가 가능할까요? 사업장은 의정부인데 살고 있는 건 노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노원 세무서에다가 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의정부 세무서에다가는 부가세, 원천세, 연말정산 뭐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난 헷갈리게 두 개지?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하실 거면 세무사 사무실에다 의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금 회계 기록을 보시는 어떤 시각을 좀 넓히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 작성이라든가 손익계산서 작성을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뒀는지 돈으로 주고 맡기면 되는데 뭐 쟤네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 네, 안 됩니다. 예산도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쪽에다가 의뢰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허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변리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쫓아다니면서 어떤 걸로 어떤 형태로 내가 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고용하고 인사도 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약간 책을 사서 어떤 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은 어떻고 사회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며 이것도 정산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준수해서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체크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도 변리사한테 툭 맡기지 마시고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건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하는지 그래야 나한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또 발생이 되는지 뭐 이렇게 돈은 안 생기고 계속 수수료만 지급이 되면 네 이거는 뭐 계속 보호가 아니라 어떤 뭐 약간 지민 느낌이잖아요. 계속 들어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유념하셔서 남한테 맡기실 때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직원들에게 약간 네 어디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 같은 거 막 하고 다니지 않도록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외부에다 발산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개인 동의서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뭐 이렇게 이 조그만 회사인데 이게 왜 필요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포스하는 관리하는 방법, 재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계약관리 사업자에 대한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거래처나 고객, 파트너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 서약 계약서를 체결을 하잖아요. 제가 아까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 개 작성해서 하나씩 나눠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가 아까 영업비밀 보호도 있겠지만 비밀 유지 계약에도 포함되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지금 제가 만들어졌던 이 챕터가 한 11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다 못 끝낼까 봐 엄청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막 드리느라고 숨가쁘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자,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규정 준수, 뭐 이런 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법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이렇게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쓰레기나 뭐 이런 게 포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또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무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부재료, 원재료 뭐 이렇게 약간 뭐 물 뭐 이런 것도 있고 배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위생 같은 거, 안전 관리라든가 위생 점검 이런 거 되게 신체적인 거,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허가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받아서 재교육 시켜야지만 되는 상황이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내부 준수의 준법에 대한 감시, 회사의 법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조그만 회사가 이게 필요한가요? 근데 큰 회사들은 부장급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 누구랑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간 감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약간 카드 같은 것도 조회를 하고요. 물론 법인카드를 뭐 주말이나 주중에는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약간 자금의 유통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쓰고요. 집안 내부 와이프 남자분이셨는데 와이프의 어떤 동성까지도 약간 고위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체크업을 받았지 않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걸 유지하고요. 그거 좀 이상하다. 어떤 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 리베이트를 받거나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서류를 조작을 해서 뭐 A를 뭐 열을 줬으면 8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을 또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계속 프로그램, 저희 학교도 뭐 성범죄 같은 거, 그다음에 직장 내 따돌림,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장애인 인식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그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수하지 않으면 이제 학교에서 벌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규정에 준수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이제 정기적인 감사. 네. 감사 떴어. 외부 감사, 내부 감사. 내부 감사는 내부 감사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회사들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외부 감사는 뭐 세무서에서 올 수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외부 회계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직접, 국세청에서 직접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이야 좀 회사 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단한 곳에서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서 어,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키포트는 법적 절차보다도 그 지적재산권이 어느 형태로 보호받고 있는지의 키포인트를 둬서 조금 제가 만들어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이 6주차인데요. 법적 절차와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제 타이틀 안에 창업을 한다는 조건 하에 어떤 식으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세금을 어, 걷어들여야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희는 내야 되잖아요. 종류에 따라. 그래서 종류를 뭔가를 아셔야 내실 거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대부분 사장님들 불만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내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인드신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사회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건데 왜 네가 돈을 가져가라는 마인드보다는 이 사회 구성원이 이렇게 국가가 있고 이게 뭐 사회 구성원이 있어서 이 구성원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그리고 지적 재산권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축적되어 있는 그런 자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네 어떤 노하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좋다는 거죠. 훨씬 더 그 수익 창출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지출을 막는 것에서 피해를 막는 또 어떤 그런 방법이죠. 그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조금 중점을 둬서 만들었 요번 시간에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서류들을 조금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요약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그 창업 실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수강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금 뭐 주차별 학습 내용은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업 시킬 수 있으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네 시간을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들으시는 분은 또 왜 이렇게 길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